하필이면 제목 자체가 거의 뭐 코로나 상황을 예견한 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였죠. 참 대단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야, 어떻게 하필이면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서 도상훈련을 했을까? 그것도 가상의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2020년 3월 11일)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전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WHO보다 먼저 팬데믹을 예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하나가 신종 인플루엔자, 하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 인플루엔자보다는 신종 코로나의 위협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 연습은 2019년 12월 17일 이루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짜 모의 훈련을 한 겁니다. 질병관리청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부하고 방법을 만드는 그런 이제 임시 조직을 스스로 만들었거든요. 도상훈련이라고 부르죠. 정확한 명칭은 이제 도상훈련. 어느 나라든지 감염병에 대응할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당시 도상훈련에서 사용됐던 훈련 시나리오입니다. 훈련 당일 새벽, 원인 불명의 감염증 의심 환자가 신고됐습니다. 중국으로 여행을 갔던 한 가족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질환에 걸린 채 입국한 겁니다. 때마침 중국에선 이유를 알 수 없는 괴질로 사망 사건이 연일 발생되는 상황. 질병관리본부는 곧바로 비상 방역 단계에 돌입해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의 가능성이 가장 위협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시다시피 2015년 그 메르스 때 매우 힘든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들 모르는 영역이었죠. 메르스를 떠올리면서 사실은 저희는 그 대책을 궁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이 들어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질병 X라는 이름으로 통칭을 했었고요. 중국 CCTV 방송 등에 따르면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한 수산시장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속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상훈련 시나리오와 똑같은 일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원인 불명 폐렴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참 대단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야, 어떻게 하필이면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서 도상훈련을 했을까? 이제 12월 달에 하필이면 한 거예요. 그것도 가상의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이제 도상훈련 이미 해놓은 거죠. 코로나19를 세상에 처음 알린 리원량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우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죠. 이후 원인 불명 폐렴 환자들이 격리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가상 시나리오 안에서 존재하던 팬데믹의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리원량이 SNS에 원인 불명 폐렴 환자들에 대해 알린 후에야 사람들은 우한의 여러 병원에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염성이 강해 결국 자신도 감염돼 사망했죠. 우한 위생건강위원회는 원인 불명 폐렴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우선 환자들을 격리 치료하면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치료 방법을 공지하겠다고 밝힙니다. 사실은 뭐 메르스 때도 우리가 정말 전 의료기관이 힘이 들었으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들어오면 큰일이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여행객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매일매일 굉장히 많은 비행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감염이 있으면 큰일이겠다. 훈련을 정리하는 중이었었는데 그때 갑자기 중국에서 그 새로운 코로나의
그 소식이 전해진 거죠. 코로나라고 알려지지도 않고 그 당시는 그냥 원인 불명 폐렴 이렇게 전해진 것이었는데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질병관리본부의 시간은 세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1일 새벽에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뉴스 봤을 때 중국에서 뭔가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해서 뭐 수십 명이 발병했다. 이제 그 소식 처음 들었었고요. 중국에서 좀 알지 못하는 괴질이 있다. 폐렴이 나왔는데 사람 간 전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호흡기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유행 상황을 먼저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이건 사람과 감염이 가능하다고 이미 다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진단 체계를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만 딱 보고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 알 수 있으면 진단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굴만 딱 봤는데 뭐 예를 들어 A라는 병에 걸리는 사람은 다 얼굴이 파래져요. 그냥 와서 얼굴만 보면 되죠. 근데 대부분의 감염 질환은 그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증상이 비슷해요. 그러면은 환자에 대한 증상만으로 감염을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감염됐는지를 아는 방법은 진단밖에 없어요. 사실은 각 나라마다 바이러스가 나오면 쉽게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혹시 그것이 백신과 치료제로 연결될 수 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또 경제적인 그 요인과 연결되기 때문에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갈 포텐셜이 굉장히 있었고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인류를 위해서 사실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공개를 해주는 게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12월 말부터 바이러스를 다 알고 있었고 2만 개 그 염기서열 다 알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나라들은 한 달이 늦었죠. 중국이 WHO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은 12월 8일. 하지만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2월 30일 늦은 밤이었습니다. 리원양이 SNS에 처음 관련 내용을 알린 바로 그날이었죠.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사회에 원인 불명 폐렴이 발생했다고 알릴 무렵 우리는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내기 위한 검사법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WHO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체 시퀀스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유전자 분석 금방 할 수 있어요. 안 가르쳐줬죠. 그래서 이제 역시 질병관리본부가 준비하는 측면에서 그래 니네들이 안 가르쳐주면 우리는 거꾸로 찾아 들어가겠다. 바로 직전에 실시했던 도상훈련에서 나왔던 방법을 쓰기로 한 겁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면 바이러스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염두에 두었던 것이었죠. 그 당시의 검사법은 그 새로운 코로나에 대한 거의 유전자 염기 서열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진 모든 코로나를 발견할 수 있는 판코로나라고 하는 검사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6개예요.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코로나라도 공통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공통분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판코로나라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해보는 거죠. 그럼 6개는 아니야. 그럼 7번째겠죠.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중국 국적 36살 여성을 검사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의심 환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환자인지 아닌지는 판코로나 검사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월 10일 경우에는 이제 진단 체계를 이제 기술적인 거를 다 세팅을 해놓아서 그 환자가 오더라도 질병관리청은 진단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1월 7일 날 첫 번째 의심 환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도 계속 의심되는 분들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만들었던 판코로나 검사법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었죠. 무엇보다 큰 성과는 판코로나 검사법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체를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진단 시약의 정확성을 평가하고 더 빠른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었죠.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폐렴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태는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우한은 봉쇄되기 시작했죠.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으로 인한 두 번째 사망자입니다. 사망자는 계속 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사람 간 전염이 없다고 했지만 우리의 생각은 달랐죠. 팬데믹을 예상했었어요. 분명한 팬데믹이 징후가 있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중국 우한시 보건당국은 집단 폐렴이 사람 간에도 전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간 감염이나 의료진 감염 사례가 없다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겁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제 사람들 사이에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환자를 찾아냈던 1월 20일 날 우리도 모르는 환자 10명이 국내에 들어온 상태였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은 그 일주일마다 2배씩 늘어나니까 한 달이면은 2의 4승, 16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1월 20일에 10명이 들어온 사람이 2월 20일에는 160명이 돼요. 여기까지는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그러면은 이 160명이 다시 또 16배가 늘어나게 되면은 거의 2,56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매주 2,560명이 나와요. 1월 19일 중국 우한에서 온 중국인 여행객 한 명이 우리나라 공항 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원인 불명의 폐렴 증상과 유사했죠. 판코로나 바이러스 PCR 검사를 시행해서 양성이 나왔고 중국에서 분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염기서열 비교를 하여 확진을 하였습니다. 결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습니다. 판코로나 검사법.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판코로나 검사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판코로나 검사법은 확진 판정까지 이틀이나 걸립니다. 의심 환자가 늘어난다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이죠. 확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빠른 검사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중국 우한으로 여행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찾아낸 날, 미국에서도 첫 번째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악관에서 거의 매일 진행되는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 No, I tested perfectly this morning. Meaning I tested negative. I can't hear you. You have your mask on. I can't hear a word you say. 특히 미시간주의 법무장관은 CNN에 출연해서 대통령이 규칙을 따르길 거부하는 심술 부리는 어린이 같다며 트럼프가 미 대통령인 것이 수치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법으로 몸에 자외선을 쬐거나 소독제를 주입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But we have a total of 15 people, and they're in a process of recovering, with some already having fully recovered. And here's another one. 대통령이 나서서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정치 문제화하는 바람에 미국인들은 어떤 행동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매일 결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점이냐면요.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그 리더십이 지금 반분돼 있죠. 대통령이 나서서 가짜 정보를 만들고 잘못된 정보를
계속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날 첫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한국과는 비교되었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한국에 비해 미국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보건 위기에 직면했으니까요. 미국의 대응은 여러모로 충격적이었죠. 진단 키트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분자 진단 키트를 개발할 때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피해서 디자인을 해야 돼요. 미국이 코로나19 진단 시약 최초에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변이가 잘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시약으로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망했거든요. 결국 미국은 3월 26일 하루 8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당시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알려지기 불과 몇 달 전, 정부와 보건 전문가들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도상 훈련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ntinuing our coverage of the newly discovered CAPS disease and the scope of its deadly outbreaks. There are now more than 30,000 reported cases. Experts warn this may be just the beginning of a global problem. And today I will be your master of ceremonies for Event 201. 미국 정부와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가상의 팬데믹 비상위원회에 소집됐습니다. As I remember, they said that in any given year, there are about 200 reported outbreaks, and the significance of 201 was that this was an outbreak that became a pandemic. So that's why they called it Event 201. The Event 201 scenario is fictional, but it's based on public health principles, epidemiologic modeling, and assessment of past outbreaks. 가상의 바이러스는 돼지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남미의 한 돼지 농가에서 일하는 농부가 감염된 후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가정되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은 캡스로 정해졌습니다. 공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팬데믹이 우려됐죠. 훈련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Pharmaceutical companies are being accused of introducing the CAPS virus so they can make money on drugs and vaccines. Unrest due to false rumors and divisive messaging is rising and is exacerbating spread of the disease as levels of trust fall and people stop cooperating with response efforts. At least 90% of the public has been exposed to these messages. The outcome of the CAPS pandemic in Event 201 was catastrophic. 65 million people died. 65 million people died in the first 18 months.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희생자가 폭증하면서 정교하게 짜여진 이벤트 201의 시나리오는 음모론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벤트 201에서 우려했던 바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놀라운 예측력이었지만 미국의 방역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죠. 결국 주최 측은 이벤트 201이 가상의 훈련에 불과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6,500만 명이 될 것이라 예측한 것이 아니라는 성명서를 내기에 이릅니다. 신종 전염병은 곧 한 국가의 안보와 같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국가의 대처 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 국가들의 평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서 보건 안보 능력이 가장 뛰어난 나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실한 대응은 더더욱 충격이었죠. I think the United States in general, particularly at the federal level and the White House, have
have not responded effectively in any way to sort of curbing the spread of COVID. And in many ways, I feel that sort of with the federal government leaving the states themselves to develop policies and sort of impose their own social distancing and public health guidelines, it's really resulted in kind of a mixed bag response where the virus really isn't, it is under control in some places, it's very much not under control in other places. 전염병에 대한 위험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팬데믹이 발생할 경우 벌어질 경제적 위기 상황도 몰랐던 것은 아니죠. 2017년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기 2달 전, 베를린에서는 G20 보건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초의 국제보건장관회의였죠. 여기에서도 도상훈련이 있었습니다. Humanity's most dangerous enemies have always been invisible and unpredictable. SARS, 2003, economic cost $54 billion. Ebola, 2015, 11,310 deaths, and nobody knows where. 2017년도에 G20 보건장관 회의가 베를린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보건 의료에 관한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감염병이 유행을 했을 때 G20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도상 연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 대신에 질병관리본부장을 맡고 있던 제가 대신해서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We sent our correspondent Sarah Navisi to any country to investigate rumors of a number of mysterious deaths in one of the world's most popular tourist destinations. 가상의 국가에서 정체불명의 호흡기 질환이 발생해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어떤 any country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 여기서 발생했을 때 G20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게 주로 팀이었고, 대개는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에서 또 보건위생이 안 되는 나라에서 이 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G20는 어떻게 그 나라를 도울 것인가. 결국 그 돕는다는 것이 그 전염병이, 감염병이 바깥으로 퍼져나오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나도 위하고 그 나라도 위한 거였거든요. 신종 전염병은 짧은 시간 내에 전 세계에 퍼져나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죠. 때문에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하고 전염병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뭐 뉴스 브리핑으로 나오면서 막 긴박하게 보도를 하고,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각자 조금씩 배우는 거죠. 아, 이게 이런 일이 터지면 우리가 언론을 어떻게 해야 되겠고, 언론이 어떻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신속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래야 국민들의 불안이 사라지겠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현실감 있게 잘 만들었다, 뭐 독일답다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되자 유럽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움에 처한 이탈리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죠. 아이러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딴 나라를 도우고 하겠다고 했는데,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상연습은 없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 나라는 내가 잘 지킬 수 있으라는 그런 자부심, 자긍심이 늘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뭐 유럽은 나라가 다 다르지만 EU라는 한 이제 국가 체제가 되면서 서로 국경 봉쇄 안 하기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하기로 해놓고 이번에 봉쇄해버렸지 않았습니까? 뒤늦게 협력 체제가 가동되었지만 바이러스는 이미 퍼질 대로 퍼진 후였습니다. 유럽에서 신종 전염병에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됐던 그리스는 초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The key of the successful prevention was early lockdown. So we had a lockdown early with respect to the deaths of the COVID that we had.
그리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자 전국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음식점, 술집, 카페 등을 폐쇄했습니다.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고 신고를 해야만 외출이 허락됐죠. Yeah, the school closure came quite early in March. It was much earlier than the lockdown. We think that the role of schools is intermediate because the way that we impose school closure means that parents have to stay at home as well with the kids, and that induces further reduction in the mobility by keeping the parents into the house rather than going to work. 봉쇄를 하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 외에는 다른 대비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팬데믹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I don't know. It's not first. It's not a tradition of preparedness. Second, certainly the preparedness plans were under-evaluated and underestimated before this pandemic. So the world was not prepared, and even in Europe, European countries were not prepared. Devastating epidemic can start in any country at any time and kill millions of people because we're not prepared, because we're still vulnerable.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팬데믹을 경고해 왔습니다. 하루빨리 전 세계가 힘을 합해 팬데믹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준비가 이루어진 나라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노란색은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 붉은색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70.2점으로 195개국 중 9번째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죠. 세계보건안보지수에 의하면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준비된 나라는 13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사실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국가 간 방역 능력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한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발생되면 쉽게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거를 개발을 안 했더라면 아마 진단이 최소한 일주일 내지 2주가 늦어졌을 거고 그 사이에 걷잡을 없이 많이 퍼졌을 거고 지금 미국이나 뉴욕이나 런던이나 이태리가 저렇게 된 것은요 초기에 못 잡아서 이게 핵분열 같은 거잖아요. 하나가 2개가 2개가 4개 되기 때문에 뭐 6개, 8개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잡을 수 있지만 100개가 200개 되고 10,000개가 20,000개 될 때는 그 누가 나와도 못 잡는 거예요. 어차피 바이러스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리는 바로 이것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방역의 새 규칙을 쓰기 시작한 것이죠. 분석에 이틀이나 걸리는 판코로나 검사법 대신 더 빠르게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을 찾기로 한 겁니다. 이 PCR이라고 부르는 방법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염기서열, 즉 유전자의 염기서열만 알면 그러면 그 염기서열을 이용을 해서 검사법을 만드는 데는 한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단점은 이 방법 자체가 좀 고가예요. 그다음에 이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할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단점이죠. 이미 벌써 그런 검사들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판독도 방법도 다 알고 있었고요. 검사 항목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바뀐 것뿐이지 그 전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되었던 거거든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시약이 우리나라에선 구하기 어려운 시약이었거든요.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하고 합의를 해서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다른 걸로 대체를 했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질병관리청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실험을 하고 가능하다라고 알려준 거니까 불필요한 실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2020년 설 연휴 마지막 날 전국 어디서든 기차편으로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서울역에 방역의 성패를 가를 사람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연휴에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알지 못한 환자가 더 많은가?
그런 궁금한 사항을 가지고 방문을 하게 되었죠. 네 번째 환자가 발생했던 게 1월 27일입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환자가 발생한 시점에 분명히 국내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량의 검사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때 질병관리청하고 저희 학회하고 그 회사들을 모아서 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에 대한 공청회를 한 게 그 1월 27일이에요. 메르스 때보다는 좀 더 유행을 하고 신종 플루 때보다는 조금 덜 할 것 같이 예상이 되는데 메르스 때처럼 국가 단위에서만 관에서만 검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 민간 사업자들도 시약을 개발해서 근데 질병관리본부나 그때 요청하셨던 거는 가장 일선 병원, 일선 검진센터에서 편하게 효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장비를 추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을 하신 거죠. 무조건 2주 안에 끝내셔야 된다라고 좀 터무니없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일 걱정스러웠던 거는 저희가 원하는 시기보다 시약 개발이 늦어지는 경우예요. 빠르면 2월 초,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각 회사들의 사정을 얘기를 들어보니 다들 2월 말 3월 초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평가하기 시작을 하면 3월 초, 3월 중순이나 돼야 검사가 가능한 시점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아마 그 프로세스대로 갔으면 우리도 미국이랑 똑같이 됐을 거예요. 진단키트는 고도의 전문성과 생산 시설이 있어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업체들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죠.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1월 10일에 10일, 11일 정보를 득한 후에 이미 다 개발은 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게 과연 제품이 될 것이냐 아닐 거냐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 거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긴급 사용 승인 제도로 빠르게 인허가를 진행할 것이며 그 당시에 이제 임상 검체가 질병관리본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임상 시험도 대행해 주겠다.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시면서 그리고 보험 등재도 시켜주겠다. 그래서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만든 시약이 허투루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단키트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이 넘는 허가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앞당기는 데는 2015년 메르스 이후 만들어둔 긴급 사용 승인 제도가 사용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모두 공개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혹시 시약을 만드시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질병관리청이 직접 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알려드리기로 진단시약회사에서는 그 임상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일단 연구에만 개발에만 몰두해 주시라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좀 다시 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원하는 시간 내에 만들어질까?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최초로 이제 4개 기업이 우리가 이런 제품을 만들었으니 평가해 주십시오 하고 제출했었습니다. 개발된 제품에 대한 평가는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이 된 여러 평가기관에서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평가를 통과하는 제품이 없으면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죠. 평가에 참여했던 4개 기관이 모두 다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키트가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준 게 2월 5일이에요. 한 회사가 저희가 제시한 기준에 통과를 했다는 이제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접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급한 불은 끄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만감이 교체했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를 찾아낸 지 단 2주 만에 우리는 진단시약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업체의 진단시약들도 연달아 승인을 받으면서 초기부터 우리는 몇만 건의 검사도 가능한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 승인된 진단시약입니다. 1월 27일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진단시약 업체들을 소집해 요청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우리나라 첫 번째 코로나19 진단시약입니다. 2월 5일 이 시약이 사용 허가를 받자마자 2월 7일 전국 46개 검사기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이제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감염자를 찾아내고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 환자의 검체가 확보되고 진단 시약이 있어도 분석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고도로 훈련된 분석 전문가들과 장비가 있어야 하죠. 무엇보다 양성과 음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분석 기관들은 수시로 시험을 쳐야 합니다. RNA 바이러스니까 이제 안정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검체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냉장 얼음을 이렇게 재어서 그 위에서 이제 정도 관리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바이러스가 있는 것과 바이러스가 없는 가짜를 섞기도 하고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것과 약한 농도의 바이러스를 섞기도 합니다. 진짜 검체들이 배송되는 것과 똑같이 규정에 따라 3중 포장으로 처리되어 전국에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분석을 희망하는 기관에 보내지게 되죠. 정답을 맞추는 기관만 분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월 5일) 첫 진단 시약이 승인을 받자마자 질병관리청과 진단검사학회는 실제 분석을 담당할 각 분석기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발빠르게 분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이제 양성이 나올 수도 있고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저희는 아예 모르는 수치의 물질로 검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도 적극적으로 검사량 증가에 호응을 해줘서 현재는 1일 6만 건 이상, 취약검사까지 하면은 1일 10만 건 이상 검사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기부터 이렇게 엄청난 양을 처리하는 진단 분석 인프라를 갖추게 된 데는 뜻밖에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도움이 컸습니다.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해서 검사 하나 하면 하나 하는 대로 얼마씩 수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인 진단검사의학과가 약 병원 총 수입의 10% 이상을 대개 다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진단검사의학과가 버는 수입이 좋기 때문에 시설이나 장비나 인력에 대한 인프라를 투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판코로나 검사법에서 실시간 PCR 검사법으로 진단 방법을 바꾼 후 이틀이나 걸리던 검사 시간은 이제 6시간으로 짧아졌습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검사 체계도 갖추었죠. 이제 의심 환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 감염병은 진단 시약만 있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조직적인 체계와 대응이 필요하죠.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신종 전염병 상황에서 막힘없이 일사천리로 진단 검사 체계가 추진된 것은 미리 세워두었던 검사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알 수 없는 원인불명 질환이 닥쳤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이고 검체 채취는 어떻게 한다, 검사는 어떻게 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내부 가이드라인이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그 가치가 경시된다면 절대로 실전에서 발휘되지 못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경각심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버 어게인,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높은 치사율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잠깐 밖에 나오는 것도 너무 무서워요. 뭐 아이들이나 이런 게 집 밖에는 못 나가게 하고 있죠. 하지만 사람들의 불안을 더욱 부추긴 것은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병원을 중심으로 전염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어느 병원인지 이름 공개를 거부하다 뒤늦게 공개한 겁니다.
하지만 뒷북 공개라는 비판도 거셉니다. 딱 문자에 적혀 있는 대로만 이제 역학조사를 하면 생겼던 문제인데 이런 신종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능력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원은 이에 따라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의 해임을 비롯해 공무원 16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메르스 방역 실패로 방역 당국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입은 상처는 컸죠.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것이 도리일 텐데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런 자책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평가 인증을 받은 50여 개의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Now to coronavirus. First of all, we now have a name for the disease. And it is COVID-19. And I will spell it. COVID-19. WHO가 코로나19 이름을 정한 무렵 우리는 이미 하루 15,000명의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었지만 엉뚱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진단검사 결과가 바뀌는 사례가 잇따르고 미국서도 우리 검사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진단검사 정확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코로나19 감염자가 이렇게 없단 말인가.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들까지도 검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딱 검사를 2월 초에 2월 7일 날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제 대규모로 시행을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일주일 정도 환자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확산 초기였었으니까. 그때 어떤 유언비어가 돌았냐면은 코로나19의 검사 민감도는 50%밖에 되지 않는다. 필요 없는 검사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라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때 루머가. 저희는 사실은 검사 신뢰도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환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건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유행이 시작되면서 그런 이제 검사에 대한 신뢰성 의문 그런 게 많이 풀렸던 좀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7일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 확대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절차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확대 변경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코로나 검사는 중국 여행 경험이 있는 원인 불명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진단키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질병관리본부는 지침을 개정해 검사 대상자를 확대했죠.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던 31번은 그렇게 발견되었습니다. 2월 15일 날 제가 토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감기가 잘 안 떨어지니까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고 권하셨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더니 폐렴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진을 찍으니까 폐렴이 조금 더 악화가 됐다. 그때 뉴스가 폐렴 환자도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왔었어요. 대구 경북 지역 35명 중 28명은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신천지 대구 교회 발생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혀 코로나19를 의심하지 못했던 환자한테서 코로나19를 확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왜 코로나19에 걸렸을까를 쫓아가다가 발견한 게 대구 신천지예요. 31번 환자가 다닌 교회 신도는 9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매일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죠. 하지만 4월이 되면서 그래프는 다시 평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As far as I remember, the first surprise was the first wave by a contagion which spread rapidly after a religious gathering. But afterwards, I think that you did a great job. We can see 2000년대 들어
이전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영화 같은 사건 사고들이 실제 세상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컸죠.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어서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발생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점, 희귀성. 하지만 그것이 발생한다면은 발생한 부문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모든 부문에 엄청난 파급력을 낳음으로써 그와 연계된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을 만큼 큰 사건을 우리는 엑스이벤트, 극단적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은 대표적인 극단적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죠. 바로 우리가 겪는 코로나19처럼 말이죠. 지금 보시는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사실 이 지도는 2020년이 아니라 2013년에 작성된 것입니다.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 세계 대유행인 팬데믹을 선언할 무렵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치명률을 보인 나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라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락다운, 즉 봉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1차 파도가 거세게 전 세계를 덮치던 시기에도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렀고, 팬데믹이 절정에 이르렀던 12월에도 50여만 명이 참여하는 수능시험도 보았죠.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거센 파도를 발맞춰 함께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파도도 무사히 넘을 수 있을까요? 극단적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을까는 다른 문제거든요. 해운대 앞에 지진에 의해서 해일이 100m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100만 분의 1이라고 지질학자가 얘기했다. 당신이 부산시장이라면 해운대 앞에 그 방호벽을 몇 m짜리를 세우겠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m짜리 방벽을 세워야 될까요?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 방벽의 높이는 그 사회가 지불하기로 합의한 가치만큼 세워집니다.